타는 듯한 대낮의 열기 아래 여고생 소희는 두 명의 불량 경찰에게 길을 가로막혔다. 거짓 혐의에서 시작된 무자비한 폭력은 그녀의 삶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태준 장군이 직접 나섰지만 그 배후에서는 국가 권력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의 태양은 마치 자비심이라곤 없는 듯 피부를 태울 듯한 열기를 내뿜으며 서울의 거리를 짓눌렀다. 아스팔트는 눈부신 빛을 반사했고 차량이 지날 때마다 피어오르는 흙먼지는 길을 지나는 모든 이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17살의 여고생 김소희는 스쿠터를 조심스럽게 몰고 있었다. 단정했던 하얀색 교복 블라우스는 이미 땀으로 축축했고 단정하게 묶은 검은 생머리는 땀 때문에 관자놀이에 달라붙어 있었다. 피곤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지독한 하루를 뒤로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보이는 광경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쿠터의 속도를 줄였다. 큰 체구의 남자 두 명이 길가에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치 누구든 지나가는 이를 막아설 준비가 된 살아있는 벽처럼. 그들이 입은 짙은 남색 경찰 제복은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압박감을 주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으며 마치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지 이미 가늠하고 있는 듯했다. 소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저 평범한 검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침착하게 지나가면 될 일이라고. 호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불쾌감을 더했고 땀방울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조용한 스쿠터 엔진 소리는 갑자기 거리를 감싼 기이한 정적 속에 묻히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 너머로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마치 어린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그의 이름은 마동철이었다. 그 옆에는 박상배가 준비된 자세로 서 있었다. 거의 대머리인 그의 머리는 뜨거운 햇살 아래 번들거렸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마치 호통을 칠 순간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결국 소희는 속도를 줄여 길가에 스쿠터를 세웠다. 두 남자의 거대한 몸이 앞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세차게 뛰었다. 서류만 완벽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의 뜨거운 공기와 마동철, 박상배의 날카로운 시선이 뒤섞여 무시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저 평범한 하굣길이 이제 곧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재앙의 시작으로 변해가려 하고 있었다. 소희의 스쿠터가 서서히 멈추자 마동철이 단호한 동작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소희는 뜨겁고 먼지 자욱한 길가로 스쿠터를 세웠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압박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마동철이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크고 높은 그의 몸은 소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눈빛은 냉소적이었으며 숨기지 않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박상배는 멀지 않은 곳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자신의 건장한 몸을 과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거친 말투로 마동철은 곧장 차량 서류를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인 검문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소희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열어 투명 비닐에 잘 보관된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꺼냈다. 하나씩 서류를 건네며 이 검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서류의 완벽함을 칭찬하기는커녕 마동철은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점을 찾아낸 듯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심판하는 듯한 시선은 소희를 더욱 짓눌렀다. 박상배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소희의 얼굴과 주차된 스쿠터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그리고는 읽기 힘든 표정으로 마동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것 같았다. 그 시선 뒤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이 늘 해오던 어떤 어두운 계획처럼. 소희는 점점 짙어지는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검문이 단순한 교통 단속 절차가 아닌 것 같았다. 심장 박동은 더욱 거세졌고 의심 가득한 두 쌍의 시선 아래 몸은 점점 굳어갔다. 소희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길에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마동철의 접근 방식은 너무나 위압적이었고 박상배는 뒤에서 탈출구를 막는 벽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보였다. 마음속으로 소희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남자는 위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올가맬 구실을 찾고 있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동철은 기어코 함정에 빠뜨릴 구실을 찾아냈다. 정적을 깨는 우렁찬 목소리로 그는 소희가 차선을 위반했다고 몰아붙였다. 방금 중앙선 침범했잖아. 이건 중대 위반이야. 그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소리쳤다. 마치 진실은 오직 자신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확신했기에 마음속에서 반감이 끌어올랐다. 방금 지나온 길에 대한 기억은 아직 선명했다. 그녀는 차선을 따라 똑바로 달렸고 넘어간 선은 없었다. 그 혐의는 억지스러웠다. 마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소희는 실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자신이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은 솔직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적인 반응뿐이었다. 마동철은 얇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설명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공식적이어야 할 상황은 노골적인 위협으로 변해갔다. 소희는 자신이 법 집행관이 아니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리의 폭군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희가 여전히 설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박상배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소희의 얼굴에 날카롭게 손가락질하며 스쿠터에서 내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고 누구든 복종하게 만드는 채찍질 같았다. 그의 말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위협으로 가득 찬 협박이었다. 소희는 잠시 얼어붙었고 몸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명령에 따랐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위험을 지키려 애썼다. 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소희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다. 스쿠터 키를 준 마동철의 손은 모든 것을 통제할 준비가 된 족쇄처럼 보였다. 박상배는 다른 편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탈출구를 막는 거대한 벽 같았다. 소희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들었음을 느꼈다. 처음부터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 그들은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약자를 억압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태양 아래 소희는 더러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소희가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마동철은 재빨리 스쿠터에서 키를 뽑아 손에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 작은 물건이 누구든 굴복시킬 수 있는 궁극의 무기인 것처럼. 위협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스쿠터 되찾고 싶으면 지금 당장 100만 원 내놔. 그 말은 소희의 귀를 찔렀고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제시된 금액은 너무나 컸다. 고작 용돈 몇 푼을 가지고 다니는 여고생에게는 불가능한 액수였다. 소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마동철을 바라보며 그의 오만한 얼굴 뒤에서 아주 작은 인간미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냉소적인 시선과 거만함 가득한 비웃음뿐이었다. 그 요구는 명백히 비상식적이었다.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대낮의 강도질에 가까웠다. 소희는 만약 자신이 그 요구에 응한다면 같은 운명에 처할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길 것임을 알았다. 긴장감으로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 그 요구를 거절했다. 소희의 용기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스쿠터 옆에 서 있던 박상배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목에 핏대가 붉어져 보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분노가 막 촉발된 야수처럼 사납게 변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소희는 언제라도 덮칠 준비가 된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에 포위된 기분을 느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너무나 짙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모든 것이 타오를 것 같았다. 소희는 가방끈을 꽉 쥐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려 애썼다.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담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며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거절은 불씨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마동철과 박상배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찬 어두운 표정으로 변했다. 땀과 먼지가 섞여 소희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두 남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내뱉은 말이
그들에게 더 잔인한 행동을 할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음속으로 소희는 그 용기가 더 큰 고통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소희의 거절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의 불을 지핀 듯했다. 박상배는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손을 휘둘러 그녀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너무나 잔혹한 따기에 소희의 입술이 터져 눈가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남은 힘을 다해 간신히 버텼다. 붉게 부어오른 뺨에 고통이 퍼져나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빛은 저항의 빛을 뿜어냈다. 뜨거운 대낮은 점점 더 숨 막히게 느껴졌다. 마치 공기마저 그녀의 고통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쾅 하는 큰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마동철이 그의 큰 발로 소희의 스쿠터를 걷어차 아스팔트 위로 쓰러뜨린 것이다. 약한 새 파이프들이 단단한 도로와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사이드미러는 산산조각 났고 스쿠터의 몸체는 거칠게 긁혔다. 하지만 마동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스쿠터를 몇 번이고 짓밟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마치 그녀가 아끼는 물건을 부수며 그녀의 자존심까지 함께 짓뭉개는 것 같았다. 피눈물을 흘리며 소희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동철의 팔을 붙잡고 그 야만적인 행동을 막으려 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그를 붙잡는 순간 떨리고 있었다. 울음이 터져나오며 그 남자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0대 소녀의 힘은 건장한 성인 남성의 힘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마동철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더니 강한 발길질로 소희의 몸을 밀쳐냈다. 소희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상처에서 오는 따가움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뒤섞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동철은 앞으로 다가와 이미 쓰러진 소희의 몸을 차갑게 짓밟았다. 그의 구두는 연약한 몸을 짓눌렀고 마치 인간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마동철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옆에 서 있던 박상배의 거친 낄낄거림이 뒤따랐다. 그들 둘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고통을 즐겼다. 마치 한 여고생에 대한 폭력이 대낮에 오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 광경은 너무나 야만적이었고 권력이 어떻게 양심을 눈멀게 하고 억압을 역겨운 구경거리로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 마동철과 박상배가 일으킨 소란은 금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고함 소리, 뺨 맞는 소리, 그리고 스쿠터가 쓰러지며 부서지는 소리에 길가의 상점과 주택에서 주민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먼지 자욱한 길가에는 군중이 형성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사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대낮에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한 여고생이 공권력이 잔혹함에 희생되는 끔찍한 구경거리로 변했다. 땅바닥에 쓰러진 소희는 군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을지언정 발걸음은 굳어 있었다. 주민들은 그저 수군거리며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 두려움의 근원 또한 분명했다. 마동철과 박상배의 몸에 걸쳐진 짙은 남색 제복이었다. 보호의 상징이어야 할 제복은 오히려 작은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공포의 깃발로 변해 있었다. 한편 멈추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마동철과 박상배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만하게 들렸고 그 두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잔혹함을 과시했다. 마치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듯. 그들의 얼굴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는 소희의 고통이 그들 둘에게는 그저 농담거리일 뿐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 모든 것은 법 집행에 대한 치욕적인 구경거리였다. 그 비열한 장면은 시민들의 휴대폰 렌즈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모든 따기, 모든 발길질, 그리고 두 불량 경찰의 모든 비웃음이 녹화되었다. 그 영상은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자들에 의해 법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 뒤에는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었다. 주민들은 가해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증거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고통스러운 태양 아래에서
시민들은 정의가 얼마나 무력하고 제복 뒤에 숨은 자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목격했다. 두 불량 경찰에게 폭행당한 소희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한 이웃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한태준 장군에게 달려가 그의 외동딸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평소 침착하고 위험했던 한태준의 얼굴은 분노를 참느라 붉게 물들었다. 턱이 단단해지고 손은 주먹을 쥐었으며 눈은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서둘렀다. 그의 발걸음은 상처 입은 아버지의 본능에 이끌리는 듯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마치 그의 가슴을 가르는 번개 같았다. 그가 운전하는 검은색 관용 세단은 질주했고 사이렌 소리조차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이기기에는 부족했다. 전쟁과 전투에 익숙한 육군 대장 한태준은 이번에는 가장 힘겨운 전투에 직면했다. 자신의 피부치가 마땅히 그녀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을 봐야만 했다. 매일 아침 밝게 웃던 소희의 얼굴 위로 창백하고 상처투성이인 다른 얼굴이 겹쳐졌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앞을 향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태준은 곧장 병실로 향했다. 침대에 약하게 누워있는 소희의 모습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깁술은 터졌으며 관자놀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소희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웃으려 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는 없었다. 한태준은 다가가 그 작은 손을 잡았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지켜온 딸이 얼마나 연약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폐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희는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동철과 박상배가 어떻게 자신을 고발하고 돈을 갈취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짓밟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한태준의 가슴을 꿰뚫는 뜨거운 총알과 같았다. 장군의 턱은 더욱 단단해졌고 눈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과 맞서는데 익숙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적은 바로 이 나라 안에 법집행관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한태준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타오르는 가슴과 억누를 수 없는 발걸음으로 한태준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경찰서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고 그 충격음이 실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모든 구석을 훑으며 감히 자신의 딸을 짐승처럼 다룬 두 명의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마동철과 박상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부재는 오히려 한태준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발걸음은 바닥을 쿵쿵 울렸다. 마치 그의 모든 발걸음이 폭발 직전의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서해 있던 다른 경찰들은 멀리서 곁눈질하며 서류에 몰두하는 척했다. 하지만 장군의 기세에 겁을 먹은 것이 분명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배가 나오고 단정한 제복을 입은 콧수염 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바로 경찰서장 최진석이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려 했다. 진정하십시오. 장군님, 그가 말했다. 마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폭풍을 잠재우려는 듯. 하지만 한태준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자기 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한태준은 예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거칠었으며 직설적이었다. 그는 딸이 어떻게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돈을 뜯기고 구타당하고 야만적으로 발길질당했는지 설명했다. 마동철과 박상배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한편 최 사장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들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읽기 어려웠다. 한태준이 말을 마치자 최 사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외교적인 어조로 그는 소희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귀는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무디지 않았다. 최 사장의 목소리 톤에서 그의 눈이 번뜩이는 방식에서 그는 그 약속이 해결책이 아님을 간파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는 교묘한 방법일 뿐이었다. 최 사장의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다. 마치 돈으로 상처를 덮을 수 있고 병원비로 모욕을 지울 수 있다는 듯이. 한태준은 더 깊은 부패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 있었다. 그리고 장군으로서 그는 적이 너무 침착할 때는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경찰서를 나설 때 한태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의 머리는 최 서장의 공허한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긴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발길질이 날아왔다. 그의 몸은 앞으로 튕겨나갔고 귀를 찢는 쿵소리와 함께 단단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마동철이 증오에 찬 얼굴로 등 뒤에서 나타났다. 쓰러진 장군을 보며 그의 눈은 만족감에 번뜩였다. 그의 입에서 짧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도전으로 가득 찬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한태준이 일어나기도 전에 박상배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거칠게 한태준의 몸을 잡아 끌었다. 마치 생명 없는 자루를 끌듯 그를 바닥에 질질 끌었다. 옷이 더러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한태준의 피부에는 상처 자국이 남았다. 그들은 그를 경찰서 뒤편의 텅 빈 창고로 데려갔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어둡고 먼지 쌓인 공간이었다. 그곳 녹과 죽은 쥐 냄새가 나는 답답한 공간에서 한태준은 표적이 되었다. 문이 쾅 닫히며 탈출구가 막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다른 경찰들은 그저 뒤뜰에 서 있을 뿐이었다. 돕거나 막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다. 마치 오락거리를 구경하는 것처럼.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구타와 발길질 소리가 선명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냉소적인 미소, 커다란 웃음소리, 심지어 조롱까지 뒤섞여 그들의 도덕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법과 정의는 그 경찰서 마당에서 죽었고 그 자리는 환희에 찬 구경거리가 된 야만적인 축제로 대체되었다. 창고 안에서 한태준의 몸은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주먹이 연달아 그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고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가 먼지 쌓인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몸이 두들겨 맞을수록 그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더욱 격렬해졌다. 마치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한태준은 이것이 단순히 두 불량 경찰의 소행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힘이 있었고 겹겹이 쌓인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는 그 부패를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맹세했다. 한태준의 몸은 잠시 휘청거렸고 얼굴은 피로 뒤덮였다. 숨은 거칠었고 더 이상 남은 힘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 상처들 뒤에는 꺼뜨릴 수 없는 불씨가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모아둔 남은 힘으로 일어섰다. 마치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적을 물어뜯을 송곳니를 가진 사자처럼 그의 눈은 마동철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리고 수년간의 군사훈련에서 비롯된 빠른 움직임으로 그의 주먹이 그 남자의 얼굴을 강하게 강타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마동철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세게 나뒹굴었다. 다른 편에 있던 박상배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불타는 감정으로 그는 반격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한태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눈으로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한태준은 박상배의 몸을 붙잡아 돌린 후 창고 벽에 세게 내리쳤다. 벽이 갈라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그 방은 마치 한 아버지의 억눌린 분노에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다. 박상배의 몸은 힘없이 쓰러져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헐떡였다. 다시 한번 수년간의 용기와 훈련은 단순한 탐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웃음소리로 시끄럽던 경찰서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방금까지 울려 퍼지던 낄낄거림은 갑자기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멀리서 구경하던 수십 명의 경찰들은 이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그렇게 빠르고 잔인하게 두 동료를 제압하고 일어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굳건히 서 있는 한태준의 기세는 누구도 감히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위엄을 뿜어냈다. 가슴을 펴고 우렁찬 목소리로 한태준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걸 기억해라. 힘없는 민중도 폭압적인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의 말은 공기를 가르며 그 경찰서의 모든 벽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경고였다. 모든 단어는 폭군의 심장에 공포를 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한 피해자의 용기를 강조하며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한태준은 단지 딸을 변호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제복과 계급 뒤에 숨어있던 썩은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마동철과 박상배를 제압했지만
한태준은 그 승리가 단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숨은 여전히 가빴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상황을 날카롭게 읽고 있었다. 그는 두 불량 경찰이 문제의 근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게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작은 졸에 불과했다. 한태준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방금 이긴 싸움이 진정한 전쟁터로 가는 문을 열었을 뿐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멀리서 최 사장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나치게 평온했다. 두 부하의 패배에 전혀 놀라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 사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표정은 걱정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었다. 한태준에게 그 시선은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 더 끔찍한 위험 신호였다. 경찰서 마당을 가득 메운 다른 경찰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마동철과 박상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을 체포하거나 한태준을 변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바쁜 척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썩은 연대가 그들을 한 줄로 묶어놓았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그들은 그 기관을 둘러싼 어두운 네트워크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었다. 한태준은 머릿속에서 현실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딸이 강제로 고발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돈을 뜯기면서 시작되어 결국 자신에 대한 잔혹한 공격으로 이어진 것을 기억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짜여 있었다. 그는 딸이 자신을 더 큰 갈등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찰의 침묵을 선택하자 한태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음모는 단지 두 명의 불량 경찰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위험한 권력의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몸의 상처를 대충 치료한 후 한태준은 쉬지 않았다. 그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서재에 앉아 군 복무 시절 구축했던 오래된 기록과 정보망을 열었다. 그의 분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는 저장된 정보 보고서들을 샅샅이 뒤지며 마동철과 박상배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의 흔적은 기관을 반복적으로 더럽혔던 불법 거래와 연결되어 있었다. 의심스러운 숫자들, 모호한 이름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회동 패턴들이 체계적인 범죄의 지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 기록에서 마동철과 박상배는 단순히 무모하게 행동하는 길거리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공식 기관 뒤에 자리 잡은 그림자 집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밀수품부터 고위 관리들이 뒤를 봐주는 성매매 조직에 이르기까지 불법 사업들을 종종 보호했다. 심지어 그들이 중요한 인물들의 주머니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검은 돈의 중개인이었다는 강력한 정황도 있었다. 이 사실은 한태준의 피를 더욱 끓게 만들었다. 소희에게 일어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 아래의 부패는 훨씬 더 거대했다. 그 깨달음은 한태준을 씁쓸한 현실로 이끌었다. 소희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것. 오래된 보고서에는 다른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돈을 뜯기고 파괴되고 심지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평범한 사람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었고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고위직 가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동철과 박상배는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 그들은 장군의 피부치를 건드렸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었음을 의미했다. 한태준은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에서 정의의 사냥꾼으로 역할을 바꿀 때가 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멀리서 낯선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마치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누군가 같았다. 집 전화가 울렸지만 받으면 조용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희미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가 가는 길은 마치 감시의 눈들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동시에 위협했다. 한태준은 이 싸움터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수사 단계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섰고 그의 적들은 그 거대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경찰서 사건 며칠 후 안전한 장소여야 할 병원의 분위기가 대낮에 갑자기 험악하게 변했다. 정체불명의 한 무리가 거친 걸음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움직임은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분명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간호사들은 공황에 빠져 달아났고 환자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마침 침대 옆에서 딸을 지키고 있던 한태주는 즉시 반응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반사신경이 작동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는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타협 없는 용기로 한태주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싸웠다. 의자, 링거대, 심지어 작은 테이블까지 무기가 되었다. 침입자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던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바라보았고 몸은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호사들의 비명과 물건이 부딪히는 굉음이 뒤섞여 병동하는 마치 전쟁터 같았다. 간신히 버텨냈지만 한태주는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공격은 경고가 아니라 처형 시도였다. 격렬한 싸움 끝에 한태주는 마침내 소희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딸의 목숨이 이제 도박판에 올랐음을 깨닫게 했다. 소희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이름들이 얽힌 거대한 게임의 인질이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노골적인 공격은 이 음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배짱이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으며 그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누구든 제거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다. 한태준의 분노는 불안감과 뒤섞였다. 이번에는 적이 명백히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한태준은 최 사장이 단순히 사건을 덮으려는 상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나치게 침착한 표정, 계산적인 태도, 그리고 부하들을 통제하는 능력은 더 큰 역할을 시사했다. 최 서장은 아마도 한태준의 경력과 그의 가족을 파괴하려는 어두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컸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망가진 스쿠터나 값싼 갈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충돌, 서로 부딪히는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태준은 자신이 직면한 전쟁터가 이제 어떤 무장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한태준이 서재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낮게 들렸다. 그는 자신을 정보원이라고 소개했다. 마동철, 박상배, 심지어 최 서장까지 아우르는 어두운 네트워크를 폭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말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거는 듯 떨리고 있었다. 한태준은 귀를 기울였다. 들려오는 모든 단어는 지금까지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비밀의 장막을 열 수 있는 열쇠 조각 같았다. 정보원은 소희에게 일어난 일이 단지 작은 미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권력자들이 부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힘이 있었다. 마동철과 박상배는 단지 꼬리일 뿐이었고 최 사장은 그들을 진정한 권력의 중심과 연결하는 매듭이었다. 정보원이 가졌다는 문서는 거래 증거, 거물들의 이름, 심지어 그림자 권력자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 회동 녹취록까지 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설명과 함께 강력한 경고도 뒤따랐다. 이 문서가 대중의 손에 들어가면 정부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한태준은 자신이 길거리 갈취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치적 함정에 직면해 있었다. 아마도 그의 경력을 파괴하거나 심지어 더 잔인한 권력 개임의 졸로 만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단지 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둥을 흔들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길은 위험했지만 이미 흘린 딸의 피 때문에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한태준은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했다. 장소는 낯선 귀들이 없는 곳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정보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무겁고 숨겨진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적은 단지 불량 경찰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 뒤에 있으며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태준의 다음 행보가 단지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관한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태준은 정보원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군인으로서의 경험은
그를 위험한 임무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장 박동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손안에 희미한 화면을 밝히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태준은 잠시 그것을 응시했고 다음 순간 그의 피가 버는 듯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그의 불쌍한 딸 소희가 어두운 방 안에 새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었다. 입은 더러운 천으로 막혀 있었고 눈은 공포의 찬 시선으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머리 위램프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은 그녀의 얼굴 일부만을 비춰 그 장면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다.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금 멈춰라. 아니면 내 딸은 사라진다. 기억해라. 내 적은 경찰만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있다. 그 말은 한태준의 심장을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 같았다. 한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턱은 굳어졌고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주먹을 쥐었다. 숨이 가빠진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치솟는 분노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2명의 더러운 경찰과 1명의 교활한 경찰서장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위협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증명했다. 권력의 장막 뒤에서 움직이는 숨겨진 힘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소희나 한태준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과의 싸움이었다. 한태준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진짜 거물은 누구인가? 최 서장은 더 넓은 네트워크의 작은 인형에 불과한가? 국가 자체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들이 그의 머리를 괴롭히며 가슴을 태우는 미스터리를 남겼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은 단지 한 아버지가 불량 경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군인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두운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멈추고 긴장감 넘치는 수수께끼를 남기며 공중에 매달렸다. 감히 한 장군의 가족의 피와 목숨을 가지고 노는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누구일까?